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감 혼조 다우 S&P 내리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라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그 플로리다의 코로나 사망이 역대 최대다.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1.38%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0.56%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53%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술주들은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주들은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나스닥은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나스닥에서도 뭐 가장 큰 기술주들, 그러니까 뭐 소위 팡이나 마가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다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가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가? 이날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14주째 줄고 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재봉쇄 우려가 커진 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하고 텍사스 주에서는 일일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망자가 늘어난 거는 그 나쁜 소식이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이어간 건 좋은 소식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좋은 소식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세에 있다. 여름이면 좀 그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창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진자 우려로 인해서 이제 경제 재봉쇄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컨택트주는 이제 작살이 난 거고요. 언택트주 위주로 올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지속이 될까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코로나 위험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연준은 돈을 줄이지도 못하고 양적 완화는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 1, 2, 3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만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나스닥만 올라가고 뉴욕이나 러셀 2000 뭐 이런 그 전통 제조업들 주들은 이제 바닥을 기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잉, 카니발, 은행주,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급락하지 않겠는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이제 붕괴를 해버리면 뭐 그 이제 같이 붕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은 넘치는데 실물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W자다, 뭐 아니면 L자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 이제 주식은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많은 유동성의 돈이 그러면 이제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는데 일단은 컨택은 아니겠죠. 컨택트 주들은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 쪽으로 갈 테고 주식에서도 컨택은 아니고 언택 위주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부동산을 안 가냐? 부동산을 왜 안 가냐? 한국은 지금 부동산 폭등하고 난린데 왜 안 가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실리콘밸리 코로나 끝나도 재택근무 미친 집값 누르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뭐 사친다르라는 사람이 이사를 계획 중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달에 월세가 317만 원짜리 방 한 개짜리 좁은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월세가 미쳤죠. 그런데 페이스북이 재택 원격 근무를 발표를 하면서 굳이 비싼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실리콘밸리 여기 이제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테크 공룡들이 장기간 재택하고 이제 원격 근무에 들어가니까 실리콘밸리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준퍼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직방이나 다방 뭐 이런 곳인가 봐요. 준퍼라는 곳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방 한 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1년 전보다 11.8%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오르기만 한 샌프란시스코 월세 최근 하락세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원격 근무 통해 가지고 이제 지리적 자유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이제 뭐 이런 공룡들 때문에 원격 근무가 이제 도입이 됐고, 뭐 굳이 내가 비싼 돈을 내가면서 이렇게 뭐 방 한 칸짜리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만 이럴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뉴욕이나 시애틀 이런 데도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되게 많죠. 시애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어도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도 원격 근무하고 이제 재택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포에 따르면 올 6월 이제 샌프란시스코 뭐 집값이 이제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돈을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집값이 막 이제 뭐 예전처럼 유동성 때문에 집값을 밀어올리는 이런 역할은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한국은 좀 이제 반대 상황입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등 일부 외국계 기업을 제외하면 원격 재택근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국내 IT 기업에서는 네이버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이틀만 회사 나오고 나머지는 원격 근무. 그리고 이제 삼성, LG, 현대차 대기업 직원 대부분은 회사로 출퇴근하고 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격이나 재택근무를 하려면 어떤 일이 돼야 되냐? 얘네들이 소프트웨어에 많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직종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나 LG나 현대차나 이런 애들은 뭡니까? 제조업 기반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장 많고 이러면 공장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본사에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근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기반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뭐 포드나 아니면 GM 이런 데도 공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장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통 제조업은 언택 근무는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이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재택근무 자체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빠질 일이 별로 없는 거고, 솔직히 이것도 서울 위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언제쯤 이제 상황이 바뀔 것인가라는 거죠. 예.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알 수 없는데 1, 2, 3등의 유리한 상황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는 거다. 요거는 이제 그 결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7월 말로 예정된 실업수당을 주는 것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연장이 될 거냐? 뭐 일단은 연장이 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민주당 안처럼 3조 달러를 이제 다 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컨택트주는 이제 더 죽을 쓰고 언택트주는 더 잘 나갈 것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아마도 이제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만, 100일이죠. 그 정도만 일을 반복을 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이제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아침 운동을 한 100일만 열심히 나간다? 그러면 아침 운동을 하기 싫어도 그다음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인간의 뇌는 2, 3% 정도밖에 이제 몸의 비율에서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얼마를 쓰냐? 무려 25%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뇌 같은 경우는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휴리스틱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박사학위를 따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 습관까지 배이면 절대 이제 바뀌지 않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결제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지고 그때는 컨택에서 언택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차별화 장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보다 1, 2, 3등의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잘 나가는 곳은 더 잘 나가게 돼 있으니까. 자, 뭐 여기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인텔을 눌렀다. 미 반도체 시총 1등에 등극을 했다라는 건데, 그 그래픽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래서 이제 GPU라는 게 있는데, 뭐 요게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에서 전통의 강자를 추월한 뭐 이런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구현 기술을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등에 확대 적용하면서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게임과 기업,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자, 엔비디아가 기술의 인텔을 누르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왜 그랬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에 이제 대만 출신 젠슨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엔비디아를 창업을 한 거죠. 그래서 PC에서 뭐 GPU라는 것들을 했는데 요게 이제 GPU 같은 경우가 그래픽을 그러니까 그래픽을 처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 주식이 되는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아우디, 벤츠 뭐 이런 기업들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GPU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인텔은 CPU고요. 인텔 그 엔비디아는 GPU입니다. 인텔의 CPU는 주로 뭐냐? 이제 컴퓨터의 이제 중앙 처리 장치인데 요게 이제 뭐가 유리하냐? 계산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가 대세요? 테슬라가 대세죠. 예, 테슬라가 왜 대세입니까?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으로 이제 산업을 바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요즘에 이제 아예 배터리까지 만들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테슬라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테슬라를 뭐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냐? 애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처럼 모든 것을 그 생태계에 가두는 폐쇄형 형태,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신문기사 보시면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은 테슬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어떻게 만들어요? 사진을 기반으로 한 사물 인식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진을 읽는 거는 CPU보다는 GPU가 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읽을 때 초당 한 5장 정도를 봐요. 근데 GPU는 초당 수천 장을 읽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병렬로 연결하면 수만 장, 수십만 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연결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이게 이제 사물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사진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CPU 방식은 도저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초당 프레임이 너무 늦으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GPU 방식은 더 빨리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더 잘 맞아요? CPU가 아니라 GPU가 더 잘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CPU 방식은 이미 이제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는요 이미 성장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건 뭐예요? 자율주행차 아니면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I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누가 더 잘 맞아요? 그게 GPU가 더 잘 맞는다라는 거죠. 왜 그림이냐? 왜 그림이냐라고 보신다면 자,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넷플릭스 이런 데서 쓰는 게 주로 뭡니까? 그림이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이제 사진을 갖고 이제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뭐 동영상 갖고 이제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동영상이죠. 이게 뭐예요? 다 그림 아니죠? 그림이죠. 예, 그러니까 그림이나 아니면 동영상 파일.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광고도 하고 불법적인 요소도 가려내고 뭐 이런 건데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뭡니까? GPU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있어서는 GPU가 필수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GPU를 갖고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분석하기에는 GPU가 된다는 얘기니까 CPU의 인텔은 뭐 그냥 제친 거죠. 예, 앞으로 커나갈 것들 뭐 보면 그 자율주행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GPU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인텔을 그 엔비디아가 제친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커갈 것이냐 이건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엔비디아하고 이제 테슬라가 결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엔비디아가 아닌 자체 이제 프로그램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 테슬라와 쩌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쩌리들이 누구냐? 쩌리가 이제 바로 이제 전통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현대차, 뭐 도요타, 뭐 이런 기업들이죠. 예, 이런 그 전통 그 기업들인데 얘네들을 시총을 다 합쳐도요.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 시총에 못 미칩니다. 예,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이 전부 합쳐가지고 반 테슬라 진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 테슬라 진영에서 구심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심점은 엔비디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자율주행이 돼야 되니까.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죠. 컴퓨터가 나오는데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됐을 때 컴퓨터가 있었어요.
뭐 286 컴퓨터, 그 전에 이제 XT 컴퓨터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죠.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면 뭡니까? 그냥 계산기 아니 워드 프로세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지 제대로 된 컴퓨터가 되는 거죠. 뭐 인터넷 연결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운도 받고 그 다음에 뭐 공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앞으로도 이 자율주행차가 아닌 그냥 차는 뭐가 되냐? 그냥 차라는 거죠. 예. 그냥 차. 예.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자율주행뿐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손이나 눈이 자유롭죠. 그 다음부터는 차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뭐 영화도 보고 뭐 그 다음에 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생태계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생태계가 아니라 아예 이제 뭐 잠을 자면 이제 호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차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앉아서 간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화면도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화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태계를 누가 만드냐?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만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반테슬라 진영은 누구냐? 그게 엔비디아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애플이 시장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키아가 이제 망했죠.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굉장히 잘 나갔다가 프라다 폰 같은 거 만들다가 완전히 작살이 나죠. 좀 한 6개월 정도 늦는 바람에. 그래서 삼성이 겨우 따라잡았는데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가 나왔죠. 그러면서 애플의 iOS 생태계와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구글이고 테슬라는 애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두 나라 다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기술의 시대에도 미국은 잘 나가는 이유가 됐다. 이런 기술의 시대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 표준은 누가 갖고 가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갈라서 갖고 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살 나는 데가 오히려 큰 기업일수록 작살 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을까. 자, 미국과 이제 중국의 신냉전 구도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 거세도 중국 금융시장에 뭉칫돈이 들어온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중국 증시 랠리 배경에는 유동성으로 대변되는 수급 요인과 트리거, 증시 부양 패키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초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착륙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저리 융자를 유도를 했고 지급준비율 인하와 다양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대량 공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금이 어디로 갔어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치자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증시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중국 증시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 주로 이제 커창반이라는 이제 중국의 나스닥 여기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사와 함께 볼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이 홍콩 달러 페그제까지 무력화시키나 금융시장 파장이 촉각된 파장 촉각이 어쩌고 저쩌고. 예. 자, 블룸버그 통신은 뭐라고 얘기했냐? 홍콩 보안법에 대한 시행의 징벌로서 홍콩 달러 페그제에 타격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 뭐냐? 홍콩 은행들 달러 매입 한도를 두거나 아니면 미국 은행의 홍콩 달러 보유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금융관리국 여기서 감독 기능과 함께 이제 페그제를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페그제를 이제 페그제가 일단 뭐냐라는 거죠. 예, 페그제가 뭐냐면 홍콩 돈하고 미국 돈을 일정 비율로 맞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맞추냐? 이게 이제 홍콩이 금융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각종 이제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파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생 상품을 갖고 이제 돈을 벌었어. 근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 가치보다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꽝이죠. 그러니까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를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미국 달러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홍콩 와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나갈 때도
전혀 손해가 없죠. 미국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페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페그제가 망가지면 홍콩의 이제 이런 금융 허브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데가 안 되는 게, 한국이나 일본이 제조업 중심 국가니까 일본이나 한국이 계속해서 이제 원화 가치나 아니면 엔화 가치를 낮추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원화는 떨어지는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한국에 와서 이제 금융 허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페그제 해야 돼요. 페그제 하는 나라가 뭐 주로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금융 허브가, 금융이 발달한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홍콩에 달러를 사는 것을 막는다면 페그제는 이제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남아돌 때는 괜찮은데, 홍콩에서 미국 달러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페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홍콩의 금융허브는 작살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자살골이다. 유럽 은행들만 좋은 꼴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거 유로화로 이제 대체하고 중국하고 유럽하고 짝짝꿍 되면 미국은 닭 줬던 개 되는 거 아니냐, 응?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홍콩에 달러 수급을 막아서 이제 홍콩 페그제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이제 금융 허브를 못 하죠. 그렇게 되면 가장 손해 보는 게 미국 기업이 아니라 유럽 은행이다라는 거야. 중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짝짝꿍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HSBC하고 SC 뭐 이런 은행들, 스탠더드 앤 차타스 뭐 이런 은행들이 이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이제 영국계 은행들이죠. 그래서 이제 홍콩 보안법에 중국에 손을 들어 주었던 뭐 이런 은행들인데, 요런 은행들이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홍콩을 통한 이제 달러 조달 창구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콩을 통해서 중국은 국채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IPO를 발행을 해가지고 뭐 수출입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수급은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유로화로 100% 수급을 할 수 있냐? 아니, 에너지 사올 때는 뭘로 해야 돼요? 달러로 해야 되잖아요. 원자재도 거의 대부분 달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전 세계 이제 그 달러가 필요한 양이, 그러니까 달러가 유통되는 게 한 6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로화 같은 경우는 한 23%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로화로 모든 이제 원자재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걸 사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엔화 같은 경우가 한 2%이 정도 되고, 중국이 1.8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완전 미미하죠. 그래서 뭐 이 위안화 갖고 국제화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든 달러를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올 1월 달에 뭐가 풀렸습니까? 미국의 볼거룰이 풀렸죠. 그래가지고 투자은행들이, 이 볼거룰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볼거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외국계 자금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자금들이냐? 미국 자금이 아닐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자금은 어디예요? 예, 투자은행들이죠. 투자은행들이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뭐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데들이 이제 커창반 이런 데, 중국의 나스닥이죠.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자금이 주입되는 게 아니냐. 자, 미국은 이제 겉으로는 이제 홍콩을 막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긴 한데 지금 뒤로는 중국에다 자금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전에 서로 이제 뭐 교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을 무력화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만 얘기하면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 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을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주로 어디냐? 공화당 쪽이 아니라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쪽이 아니라 민주당 쪽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자금에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중국의 개인,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돈,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돈을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끌어올리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홍콩을 포기하고 이제 하이난을 띄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하이난을 띄웁니까? 지금 홍콩은 누가 꽉 잡고 있어요? 영국의 HSBC, 그 다음에 SC 뭐 이런 은행들이 꽉 잡고 있는데, 아예 홍콩이 맛이 가면 그러면 영국계 은행들이 퇴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난 쪽으로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미국의 구상은 뭐냐? 구상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중국을 적으로 삼는 거는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당이 이제 공통인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미국의 할머니들이 들어가 가지고
중국 증시에 이제 버블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일시에 빠져나오면 중국은 일본처럼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거 민주당 쪽 자금이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홍콩을 막으면서 어딜 풀어주냐? 지금 백도어로 이런 투자은행들이 뭐 여기는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에다 자금을 달러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떡되는 데는 어디냐? 주로 이제 영국계 투자은행들이 떡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달러를 집어넣으면서 중국과 짝짝꿍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 뭐 그런 조지 소로스라든가 이런 그 사모펀드 뭐 이런 애들이라든가 유대계 자금들이 뭐 트럼프하고 이제 반대 진영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고도의 전술이 아닐까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중국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죠. 첫 번째가 이제 상하이 쪽은 이제 주로 제조업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쪽이 이제 심천 쪽이에요. 자, 그러면 상하이는 제조업 쪽인데 여기가 내수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은 이런 기술주 쪽, 심천이 있는 뭐 CCTV 만드는 이제 뭐 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DJI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뭐 이런 화웨이는 이제 상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플라이텍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심천에 많아요. 그럼 신천 같은 경우는 뭐가 안 좋아요? 미국이 때리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제조업 쪽 있는 상하이 쪽도 안 좋고 심천이 있는 기술 쪽도 안 좋은데 어디가 올라가고 있냐? 올 초에 비해서 이제 24% 정도 올라간 데가 어디냐? 이게 커창반이라고 뭐 CSI인가? 뭐 하여튼 그쪽이에요. 근데 이쪽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게 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커창반 쪽으로 뭐 솔직히 투자를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 가면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상하이 가면 제조업 쪽이니까 투자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투자할 데가 별로 없는데 중국 쪽에 막상 그냥 들어갔다가는 이제 작살 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제 돈이 막 들어가고 있는 그 중국의 이제 커창반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쪽에 투자할 수 있으면 괜찮고요. 못하면 투자는 그냥 미국의 1, 2, 3등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 당국은 앞으로 이제 뭘 노리냐? 여기에 이제 기술 표준을 이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AI, 그다음에 클라우드, 5G,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뭐였습니까? 중국의 중국 제조 2025였죠. 요즘에 뭘로 바뀌었어요? 신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이제 인건비도 올랐고 토지 대금도 올랐고 얘네들 이제 자본을 쓸 만큼 썼고요. 결국은 기술 쪽을 이제 갖고 가야 중국이 이제 기술 패권을 갖고 앞으로 이제 세계 지원이 되는 뭐 그런 일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게 쉬울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표준을 갖고 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미국이 기술 표준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 이런 데도 이미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쪽이 갖고 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뭐 아무리 이제 뭐 이런 거 기술 표준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인정을 안 해주면 중국은 내수에서만 돈을 쓰고 기술을 막 엄청나게 개발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중국 돈도 들어가고 정부 돈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근데 해외에다 수출을 못해. 미국이 기술을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기술 표준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돈만 쓰고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은 좀 이런 게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유동성을 이제 부동산 쪽이 아니라 주식 쪽으로 이제 가게 했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컨택트 기업은 아니니까 언택트 쪽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진짜 나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 이제 괴리율이 많이 벌어지면서 나쁘게 되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뜨면서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뜨는 순간 자산 다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음악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악이 흐르면 뭐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음악이 멈추는 신호는 뭐예요? 나스닥의 마이너스 3%다라는 거죠. 그때는 춤을 그만 추고 그 다음에 다 팔고 현금화 시키거나 아니면 TLT 같은 거 사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판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진영으로 갈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이제 두 진영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미국의 언택트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 그러면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환자가 늘어나고요. 연준은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을 주입을 하고 컨택트 쪽은 무너지고 컨택트 쇼핑 기업이 무너지면서 아마존은 요즘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컨택트 기업이 무너지면 경쟁자가 알아서 구조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래서 아마존이 어저께 또 3%인가 올랐어요. 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0점대 올랐는데 이러다가 이제 아마존이 1등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제 지금 10% 이내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백신이 개발했다. 그러면 돈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주식 쪽으로 돈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컨택트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언택트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뭐 이것뿐이 아니라 뭐 연준 같은 데는 뭐 하겠어요. 밑장 엄청 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금리야 2022년까지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지킬 테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더 이상 유동성을 풀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시장에 패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게 지금 미국의 언택트주 좁히면 1, 2, 3등주 여기에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자,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공항의 끝은 8거래 상승이고요.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 날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공항 끝이에요. 다만 6월 23일 날 8거래일 상승하고 들어갔는데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그때는 이제 전량 매도 후 공항 종료는 두 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되죠. 위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그래서 따를 사람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뭐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책임의 하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장이거든. 오늘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